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편을 읽고 있고요. 플라톤 들어갔고 106쪽 디 존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에 대해서 힐슈베르거가 되게 길게 썼죠. 무려 6파트에 걸쳐서 선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이 말했던 선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목적, 뭐 에로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6쪽 D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이번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심포지온에서도 역시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럼 이 중요한 문제가 플라톤의 주제에는 어떻게 다뤄져 있는가? 플라톤이 국가의 영도 전체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 애써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을 끝까지 밝혀보려고 한 국가에서 선의 이데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특필할 만한 일이다. 자꾸 이게 뒤로 유보하는 같은 뉘앙스를 주죠.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책을 읽어보면 플라톤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걸까? 모르겠어요. 이제 요것만 읽어서는 우리들은 선이 어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이 선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비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선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나 봐요. 왜 알 수가 없지? 그만큼 너무 높이 있고 위대해서 그럴까? 아무튼 이 비유란 선의 이데아를 태양과 비유하는 유명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는 태양이 모든 것들에게 가시성과 생명과 성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에 있어서는 선의 이데아가 존재자가 인식되고 또 존재자가 현존지와 본질을 갖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 이데아 자체는 이미 존재가 아니며 존재의 저편에 있으며 힘과 품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다. 자, 요 문단 하나 다 통째로 읽었는데 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갈까요? 뭐 어떠신가요? 뭐 크게 뭔가 이렇게 반론을 할 만한 문단은 아닌 것 근데 같아요.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까 이제 뭐 이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선의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다른 가치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상상하시면 편합니다.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관찰 방법으로 넘어간다. 자, 윤리적 문제가 형이상학적인 관찰 방법으로 넘어갔대요. 이 형이상학적인 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그 뭔가 이제 좀 이론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존재들 속에서 많은 선들이 번뜩이게 된다. 존재보다 그 선, 이데아가 먼저 있었죠. 이제 여기에서 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 트인다. 우리들은 우선 학문에 있어서만 존재의 풍부함을 파악하면 된다. 학문에 있어서만 관념의 세계로 넘어왔죠. 자, 그러고 나면 이러한 진리들 속에서 가치들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이 모든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고 모든 원리들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원리 속에서 가치들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볼 때에는 우리들은 존재의 최고 근거 속에서 동시에 모든 가치들의 원천을 붙들게 된다. 자, 느낌만 보면 이게 되게 플라톤 철학은 위계적이에요. 자, 모든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원리들의 근원, 최고의 원리, 가치들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보고 존재의 최고 근거, 최고의 원리, 최고 근거, 모든 가치들의 원천, 사자바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플라톤 철학을 얘기하면 항상 이런 뭐랄까 최고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플라톤이 그런 성향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은 이제 한 가지의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한 가지의 무한히 풍부한 이데아론이 된다.
107쪽 이러한 사상은 존재의 근거가 바로 원천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직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존재의 근거가 원천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선하대요. 이러한 직관의 배후에는 존재 자체가 선하다는 보다 깊은 전제가 도사리고 있다. 자, 대전제 중요하다고 했죠. 학원 강사된 느낌인데 자 대전 여러분 대전제 중요합니다. 자, 직관의 배후에는 존재 자체가 선하다. 이런 직관의 배후에 존재 자체는 선해요. 플라톤이 봤을 땐 이런 깊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선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존재를 목적론적인 사고 형식에다 끼워놓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모든 형상은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 형상들이 뭐뭐 때문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선이다. 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게 뭘까요? 막 이데아 때문에 있겠죠. 왜냐하면 물론 목적에 관계되는 것과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는 한 가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목적 원인이 매우 자명하게 선과 동일하게 되며 또 선이 목적이라고 이해되는 한 이 선은 모든 생성과 운동의 원인이라고 주장된다. 이렇게 해서 만물이 신을 요구함으로써, 즉 신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세계를 움직인다고 주장된다. 만물이 신을 요구한대요. 신은 사랑을 받음으로써 세계를 움직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이러한 유명한 말은 플라톤의 형상 목적론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론적인 사고 형식이 생기게 된 것은 원래부터 존재론적인 문제에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시스의 윤리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여기 리시스에서 비로소 목적론적인 가치의 단계 질서가 전개되고 있다. 자, 목적론적 가치의 단계 질서, 위계죠, 위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것도 위계가 자꾸 지워지고 있죠. 이 단계 질서에서는 한 가지의 가치는 다른 가치에 매달려 있으며 그 전체적인 사슬, 그 연쇄 관계가 한 가지의 최고의 가치의 뿌리를 받고 있다. 가장 높은 가치. 위계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이데아, 선의 이데아겠죠. 그런데 이 형상에 관한 목적론적인 해석은 보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존재론 자체에도 타당하며 플라톤의 형이상학이 그 특성을 부여해준다. 이렇게 해서 존재의 최고 원리와 따라서 존재 자체가 선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플라톤이 이러한 개념의 세계를 만들어낸 이후부터 모든 구원의 철학, 이 세계의 창조자인 신이 선하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존재 자체도 선하다고 인정하게 된다. 이게 전제예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플라톤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고 그 전제 때문에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자, 왜 세계의 창조자인 신이 선할까? 왜 존재 자체가 선할까? 이런 플라톤적인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재밌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도 플라톤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위계를 짓는 거, 이런 사고. 가장 최상단에는 뭔가 가장 고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매달려 있는 거죠. 요 문단 혹시 보시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존재가 다 선한가? 세계 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참혹한 일들은 제쳐두더라도 또 인간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항상 완전한 것이 아니다. 자연적인 악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신이 계속 나오죠. 이게 이데아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신이 나와요. 그렇다면 신은 공포의 심연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모든 실제들의 근원적인 존재의 원리가 동시에 악의 원리는 아닌가? 선을 얘기하다 보면 악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모습의 선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전체적인 고대 철학은
존재에 관해서 말할 때에는 오직 이상적인 존재만 보고 있고 그들에게는 악이란 있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문장이죠. 전제죠, 전제 이것도. 고대 철학자들은 오직 이상적인 존재만 봤대요. 그들에게 악이란 뭐냐? 있지 않는 것, 비존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유가 그 빛과 그림자 비유로도 나오죠. 그림자는 뭐다? 빛이 없는 상태. 어둠과 빛 얘기할 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야. 빛이 있으면 당연히 어둠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선과 악을 비유할 때도 악이 뭐다? 선이 없는 상태다. 그게 이제 플라톤적 사유와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이란 있지 않는 거야. 비존재야. 존재 자체는 선하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찬가지다. 오히려 플라톤이야말로 이렇게 이상에다 중점을 두는 존재관의 창시자다. 후세에 와서 악을 일종의 결여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 출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플라톤의 존재론을 전제로 삼고 있다. 악을 일종의 결여, 선의 결여, 존재의 결여라고 지금도 이런 사유가 남아있죠. 플라톤 자신도 아직은 자기가 이때에 처음부터 선택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론이 이미 선천적으로 가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따라서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선의 윤곽을 그려내는 것은 이론적인 진리 안에서 파악되는 전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상적인 존재, 즉 가치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나눠져 있는 존재다. 자, 선의 윤곽을 그려내는 게 이론적인 진리 안에서 파악되는 전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존재가 아니래요. 이상적인 존재, 가치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나눠져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 말은 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를 구별하는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플라톤한테는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죠. 존재와 존재를 구별하는 가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들은 이미 실천 이성의 우위를 볼 수가 있다. 오직 우리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오직 존재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 겨우 근세에 이르러, 즉 칸트의 윤리학과 가치 철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치 인식의 근원성과 독자성을 문제 삼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선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선 존재와 진리를 거쳐가게 되어 있다. 여기가 이제 D 존재 파트가 끝납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선에 대해서 되게 길게 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매우 짧다고 생각이 들고 네. 진짜요? 설명이 계속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부족한. 네. 좀 더 뭔가 디테일한 네, 뭔가 아마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고 존재에 관해서는 이제 생각의 전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토를 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내용인데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 차원에서 이제 쾌락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련을 맺고 그 개념들이 형성됐는지 그 관계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라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니님이 얘기해 주셔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런 이유인가라고 생각도 들고 이게 먼저 선이 아니라 왜 착할 선으로 번역이 된 걸까? 선이라고 했을 때 먼저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착함이 제일 먼저 항상 우선시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는 무한의 궤도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108쪽 그 2번 쾌락입니다. 쾌락. 플라톤은 국가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형이상학 분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자기에게만 전형적인 길을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윤리적 현상학적인 문제권을 벗어난 일이 없다. 그는 테아이테토스에서 이 윤리적 현상학적인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법률과 특히 필레보스에서는 감각주의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선은 쾌락과 동일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은 쾌락과 동일할 수도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고르기아스 편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부정적인 대답을 했었다. 선과 쾌락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아카데미아에서는 이 문제가 잠잠한 날이 없었다. 토론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아리스티포스와 크리니도스의 에우독소스의 견해였던 것 같다. 플라톤은 이들을 자세히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첫째로 개념을 밝힌다. 쾌락이란 가능한 모든 것을 말한다. 방탕한 사람은 쾌락을 맛본다. 그러나 절도 있는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다 같이 쾌락을 갖는다. 자, 공통적인 것. 따라서 쾌락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주체 속의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기는 욕망과 욕구에서 또 이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는 데서 찾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이란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다. 그게 선이래요? 요구하는 것?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욕구하고 그것이 그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치란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의 마음에 드는 것에 의해서, 즉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경향에 의해서 생긴다. 가치가 경향에 의해서 생긴다. 이것이 에오독수스의 이론이었다. 이 이론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은 테아이테토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인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 말은 아리스티포스가 한 것이다. 아리스티포스는 이때 프로타고라스의 인식론적인 감각론과 병행하는 일종의 가치론을 주장하고 있다. 가치를 체험하는 문제에 있어서, 즉 유용한 것, 아름다움, 기쁨, 선, 정의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개인적인 감정이 문제될 뿐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족적이다. 한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다. 그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하튼 그는 기뻐하고 있고 또 아무도 그의 체험을 빼앗아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그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가 느끼고 있는 감각적인 느낌, 파토스 속에서 뒤에 와서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낮은 욕구 능력에 대한 애착 속에서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체험은 그에게는 항상 참이요 명증적이며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문단 하나를 읽은 거예요. 한쪽이 좀 넘는데 계속 가볼까요? 110쪽. 플라톤은 진리와 올바름의 윤리학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처럼 엄숙주의자는 되지 않았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쾌락과 사랑이 삶에 있어서 무한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윤리학에서는 신들과 상관없고 인간과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인용문입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인간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쾌락과 고통과 욕망 속에만 있다. 그리고 이 죽어야 할 피조물은 피할 수 없는 끈앞풀로 이것들에 꽉 묶여 있으며 심장의 모든 힘줄도 이것들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그는 필레보스에서는 쾌락과 덕, 통찰과 정열로 뒤섞인 삶을 찬성한다. 그러나 그는 쾌락을 윤리적인 원리로 삼은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는 키니코스 학파에 반대해서 기쁨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키레네 학파의 쾌락주의와 소위 모든 종류의 행복주의에도 단호히 반대했다. 이런 학설을 따르자면 모든 가치의 근원과 본질은 전적으로 쾌락에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없다고 한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학설들에 대한 플라톤의 반론은 다음에 세 가지다. 앞에 말한 거에 대한 반론 세 가지. 자, 첫째로 주관적, 순간적, 감각적인 느낌이 가치의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즉 순간적으로 가치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뒤에 와서 사실에 있어서는 가치가 아닌 것이라고 밝혀지는 일이 자주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쾌락과 거짓된 쾌락이란 말을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들을 적용한다. 또 그래서 쾌락의 체험 자체가 이미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가치의 근원도 본질도 아니다. 둘째로 이거 진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무 많이 읽었어. 쾌락은 일종의 아페이론이며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이며 보다 많음과 보다 적음을 허용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 뜻만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쾌락이라고 보이는 것이 쾌락이 아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고통도 이러한 보다 많음, 보다 적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레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셋째로 쾌락은 생성의 영역에 속한다. 왜냐하면 쾌락은 체험, 이제 삶의 능동태이고 참고 견디는 것, 삶의 수동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쾌락은 오는 것임 동시에 가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임 동시에 파괴당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참된 선에는 이런 것이 주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은 존재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쾌락에 대해서 동서양 고금 모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냥 좋게만 보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다 그래요. 근데 절대로 또 놓아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철학은 기계만이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도 쾌락은 욕망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욕망은 항상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절제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또 건강할 수 있다. 이게 가르치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런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사실은 반복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 번역이나 단어에 좀 유의를 하셔서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뭐 행복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앞서서 우리 소크라테스와 그 학파할 때 그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절대적인 어떤 상대성과 그 행복주의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행복주의를 좀 부정적인 단어로 썼구나 이 맥락에서 읽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쾌락 얘기를 계속하면서 맞아요. 선의 얘기를 플라톤은 하는데 다른 단어로 소크라테스 이미 스승에게 덕의 개념을 배웠던 플라톤이 자기만의 이제 방식으로 뭐 쾌락의 좋은 쾌락, 나쁜 쾌락 이것도 사실은 소크라테스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조금 더 플라톤이 얹은 것이 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쾌락의 질서라든지 앞서서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설명을 계속 해보시면서 가치에 대한 얘기들 했던 것처럼 그 맥락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앞서서 쭉 길게 읽어주신 부분에서 뭐 일종의 결여 여기서부터 이제 쾌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쾌락 얘기가 나오면서 인식론적이다, 뭐 자족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단어들의 표시를 나중에 이제 같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기 보시는 분들이 좀 그 특정 단어들, 뭐 자족적 이런 단어들은 앞서서 우리 소크라테스 하면서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뭐 여기 특정 페이지를 언급을 해드리면 86페이지, 7페이지에서 뭐 관계 가치라든지 소크라테스가 덕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90페이지 이제 그 학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족의 이상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스승 그 소크라테스 학파들이 많았고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그 학파들이 밀고 나갔던 부분이 그 자족의 이상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그 맥락 을 그대로 플라톤이 이어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자기 스스로 좀 더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형태의 이제 구체성을 좀 맞습니다. 더하고 구체성.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 만났던 시기쯤을 해가지고 전후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100년 전에는 마라톤 전쟁이 있었고 100년 후에는 포에니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둘 다 엄청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마라톤 전쟁을 배경으로 무언가 이제 철학적인
간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포에니 전쟁은 물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 전쟁을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던 게 또 그때의 철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저는 그 전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쾌락의 절정에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이제 9분 남았는데 쾌락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한 이 쾌락은 절제, 올바름, 이성민 통찰에 의해서 질서지어지고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다 이런 식으로 가죠. 모든 종교와 철학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필레보스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이 말은 쾌락이 선의 원리가 아니라 선에 따라서 생기는 현상이란 뜻이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삶은 일종의 이상적 질서에 의해서 규제된다. 이 질서는 동시에 기쁨과 쾌락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자, 이 부분.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선한 것이 쾌락을 가져다 준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 그 구조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거 나왔었죠.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게 선이 아니라 선한 것이 쾌락을 가져다 준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선한 것이 절대적인 거죠. 선한 것, 절대적인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쾌락을 어쨌든 가져다 줄 거야. 확실히 플라톤은 일관성이 있어 너무 좋아요. 일관성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자,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동시에 쾌감, 즉 어떤 유쾌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선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나오고 개인의 윤리 생활에 있어서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정의이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악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112쪽 악을 하고 끝내면 되겠는데 플라톤이 선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대등하게 악도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악이 자연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이라는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악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이것도 재밌는 문장인데 그는 적극적, 긍정적인 것에만 편드는 사람이어서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도 플라톤의 전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에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았대요. 뭐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이 악보다 훨씬 적게 주어져 있다. 뭐 이게 쭉 넘어가고 113쪽. 자, 악이라는 말 대신에 결여라는 말을 호세 사람들이 씁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 결여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래요. 플라톤에게 존재는 이데아인 거죠.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는 선한 거고 절대적으로 선한 거고. 자, 비존재는 뭐 나쁜 거겠죠. 개념적인 파악에만 들어맞는 말이다. 개념의 세계. 도대체 왜 세계에는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가? 자, 이 가치에 반대되는 게 악이겠죠. 비존재인 겁니다. 플라톤에겐.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윤리적인 악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 신은 절대자, 이데아는 책임이 없다. 왜냐면 선한 거기 때문에. 선한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인간이 잘못했네. 자, 자연적인 악, 예컨대 질병, 고통, 가난과 죽음 같은 것들의 원인은 볼 수 있는 세계의 유한성이 있다. 세계가 유한하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 가난, 죽음 같은 게 있는 거야. 악과 유한성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플라톤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세계의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은 이 이론에서 육체적인 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후세의 이론이 생겨났다. 뭐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의 사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쭉 넘어가고 끝. 요 정도가 끝인데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악에 대해서 뭐 쾌락에 대해서 뭐 존재, 뭐 선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어떠셨는지
제가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서 먼저 예, 좋습니다. 전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났었는데 좋습니다. 옛날에 국어책에서 국어책에서 그 승려 꼬맹이 승려가 나오는데 꼬맹이 승려 때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주지스님인가 그분이 도자기를 뒤집어 놔라고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도자기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뒤집어 놨던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승려가 놀라가지고 저거 어떻게 한 거냐 하면서 이게 혼은 안 내고 이제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다시 뒤집어 놓거라고 내일 말하면서 그 다시 뒤집어 놓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뒤집어 놓는 게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안과 밖을 주머니를 뒤집는 것처럼 했던 거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 꼬맹이 승려의 믿는 그게 불가능한 걸 몰랐으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그런 국어책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선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꺼내기도 했던 전쟁사에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에 미친 부분인데 신화 시대의 끝을 보통 트로이 전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기원전 1300년 전에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200~300년 경이고 아까 말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동서양의 대립 중 하나였던 마라톤 전쟁이 그 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포에니 전쟁이 그 후에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철학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신화 시대 끝에서 이제 철학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맞네요. 좋습니다.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다룬 전체적인 부분이 아마 이제 진리라는 큰 키워드로 향하기 위한 플라톤의 고민들이었을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플라톤이 받은 소크라테스의 영향들이 이제 많이 보였고요. 그 부분을 대목을 짚어 가시면서 읽어 보시면 또 플라톤의 생각들이 또 구체적으로 차이로서 보일 텐데.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악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모순점이 많이 보였어요. 아, 그래요? 신이 되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이고 선도 먼저 선엄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되게 전체성으로서 완벽한 그런 구멍 하나 없는 결여가 없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악을 논했다는 것 자체가 그 전제를 다 부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맥락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맥락들, 이 구멍들을 플라톤 스스로도 되게 모순점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고민들을 이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발견해낸 이제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이제 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신도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재밌는 전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 해석의 어떤 맥락들을 가지고 와서 전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맥락으로 나아가는 지점을 크게 보시고 플라톤의 진리 개념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 맥락을 좀 기대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니 이데아는 다 선한데 어쨌든 이데아의 세계에서 지금 만물이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 현실이. 근데 어떻게 선한 것에서 악이 나오는가? 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대로라면 이게 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진희님 말씀 듣고 생각난 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유명한 대사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악도 결국은 신의 계획 안에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톤은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로아스터교도 사실은 이제 니체까지 가면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같은 맥락이죠, 같은 단어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연결해서 읽고 이어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14쪽 참된 것 진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데아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